예, 다음은 저 왼쪽이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신데, 우리 소장님 저 앞에 시계 보이시죠? 시계 보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동조합하고 노동시장하고 이 두 가지 주제인데, 사실은 그 노동조합보다도 사실은 노동시장이 이게 사실은 큰 주제입니다. 아까 우리 자성희 박사님 소개를 할 때 정작 박사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노동운동은 한 석사나 박사 수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10년을 여기 하라는 학과 공부를 안 하고 제가 노동운동에 이렇게 쏟아 넣었습니다. 그럴 때 야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안 가고 저는 이제 이른바 법무부, 국방부가 아니라 법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을 살고 그리고 이제 위장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운동 단체에서 노동조합들 한 20, 30개를 갖다가 지원하면서 20대를 갖다 보냈으니까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관한 석사나 박사 수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뭐 조직은 아니니까 뭐 석사나 박사 수료 정도 되면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아마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아, 격차 문제하고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격차를 부르는 게 이제 불평등 양극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 양극화는 이제 노동시장의 불평등 양극화, 생산물 시장의 불평등 양극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얘기하면은 노동시장의 그 격차 문제 또는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개념이라는 게 일종의 평강 안경이라 가지고 개념을 잘못 쓰면은 사물의 실체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불평등을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우리 핵심 가치가 자유와 평등인데 불평등은 얘기하는데 부자유는 얘기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부자유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얘기하면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격차, 가장 부조리한 격차가 사라져버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산업 대비로 불러도 소득하고 뭐 이렇게 소득 격차를 갖다 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고소득이 어디냐 하면은 전기, 가스, 전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이게 제일 소득이 높고 그 다음에 금융 및 보험업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기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정보통신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쪽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경비분들이 많이 계시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뭐 서비스 이쪽이 이제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런데 저 전기, 가스, 전기축은 뭘까 보면은 저 다 공기업이거나 사실은 국가 독점 사업입니다. 금융보험은 뭐냐 그 규제 산업입니다. 은행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함부로 그 시장 진입 쉽지 않은 산업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득의 최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첫째 국가 독점 사업이거나 국가 규제 산업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공공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쪽은 뭐냐 완전 경쟁 산업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하고 그리고 사업시설 및 관리 서비스 이것들은 완전 경쟁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규제 산업은 다 금융보험업 등 규제 산업은 다 그러면은 고소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업을 보면은 GDP의 1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3,500만 원이다 그러고 한다면 미국은 평균 3,500만 원인데 우리는 보다시피 2배가 되는 겁니다. 같은 규제 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월등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참 특이한 게 이게 이제 그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소득 상위 4개 산업 해가지고 전기, 가스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이 있고 국제 외국 기관이 있고요. 정보통신업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거 뭐냐면 국제 외국 기관 이거는 한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바로 뒤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바로 요게 있습니다.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이게 사회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이쪽이 5위인데 국제 및 외국 기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수적으로 이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임금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일본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생산성과 임금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0 내지 15년 차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때가 가장 생산성이 높으니까. 근데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분명히 생산성하고 연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죠? 한 20, 30년 연속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정년의 연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사실은 주도를 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60세 정년 연장법이 통과될 때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한 30명 정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는 뭐 저런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 결과 60세 강제 정년 연장법 통과되니까 청년 시대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연장을 한 겁니다. 한 2, 3년 정도. 자, 지금 뭐냐면 5년,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갖다 그대로 쭉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청년 3사람 몫을 갖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정년을 2, 3년 연장했다. 그 다음에 또 5년 연장하면 청년들은 죽든지 이 나라를 떠나든지 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이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 직장 어디 다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우리 선진국가는 너 무슨 일을 하냐를 묻습니다. 즉 직무를 묻습니다. 우리는 직무를 묻는 게 아니라 소속을 묻는 겁니다. 왜? 소속이 결정적인 거거든요. 공공부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냥 뭐 정년도 보장되고 임금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연금도 높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게 극단적인 어떤 그 구조리가 나타나는 게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은 모두가 가장 강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든지. 자, 그런데 자동차 산업자 한국 자동차 보사는 임금이 9천만 원입니다. 평균. 토요타가 8,390, 독일이 8,300. 자, 1인당 GDP를 갖다 놓고 보면은 이쪽은 1.74배, 일본도 일단 2.04배인데 우리는 2.85배가 됩니다. 이게 생산성이 높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런 현상을 갖다 얘기하면은요, 이것이 임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자원을 자기들이 했던 생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게 되면 누군가가 일 가지거나 못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협력업체를 짜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한국은 협력업체 이윤율이 일본,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저공비행하다가 매출금 떨어지면 바로 그냥 처박힙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자, 그 다음에 R&D 같은 미래 투자 이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R&D가 2.8%인데 일본도 일단 3.6%, 독일은 5.7%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비싼 차를 사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소비자를 쥐어짜든지 협력업체를 쥐어짜든지 아니면 R&D를 갖다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업 성향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에 한 3, 4년 정도 빼놓고 몇 년 파업을 갖다가 해왔습니다. 다른 나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노동시장 양극화를 말씀드렸는데 노동시장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지대라고 하는 렌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봐야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공공부문 공무원은 생산성이 높으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동산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잘 작동하는 완전한 시장이 있고요. 그 시장에 형성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잘 작동하지 않는 근데 공급이 예컨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의 차이를 지배 또는 렌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격차, 불평등 양극화를 바라볼 때는 생산성과 지배 딱 두 가지 프레임으로 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데 한국의 지금 고임금, 고소득은 아까 가스, 전기, 그 다음에 무슨 금융보험업,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이거는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지대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 문제는 아전 쪽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죠?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생산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래 격차 해소하자 그러면서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격차는 이거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 원리를 흘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시장을 집어넣고 경쟁을 집어넣고 개방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지대는 원래는 없애는 게 답입니다.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은 생산적 격차가 아니고 지대 격차입니다. 지대 격차는 결국은 경쟁, 개방, 시장이 적어서 생긴 문제고 이거를 갖다가 막아내는 핵심이 국가 규제와 그 국가 규제와 더불어서 노동조합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본질은 사실은 핵심은 국가 규제입니다. 노동조합이 엄청난 지배를 수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노동관계법 그게 사실 핵심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어떤 노동시장 양극화를 보면 생산물 시장 자체가 여기에 어떤 독점이 있고 규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은 이 부분의 어떤 양극화를 축소, 해소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목 개념, 제값 개념, 제권한 개념, 제책임 개념, 제권리 개념 또는 제자리 개념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흰색놈이 그냥 그 자리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면 그게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당기하면 흰색이고 투쟁하면 정치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악으로 깡으로 해가지고 Y 정치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높이면은 그게 장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 즉 이게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인데 이거를 추구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합법적 업무방해권, 즉 파업권이죠. 이 노동상권을 부여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 연봉이 2,500만 원이면 예컨대 아주 돈 잘 버는 공공기관 그럼 거기가 예컨대 7,500만 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경비라 그러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회사 부자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노조 세고 그러면은 2,500만 원짜리 어떤 일을 갖다 하면서도 1억을 받는 거를 당연시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제값 개념, 제목 개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되 모든 것은 힘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즉 지불 능력과 교섭력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통 정치 약탈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고 문제는 공공 부분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 억눌러야 되는데 전혀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언뜻 보면 노동조합이 최대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인해가지고 최대 이익을 보는 쪽은 공공부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딱 잡아놨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상시 근로자 100인이면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한 3, 400명 됩니다, 이게. 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나가는 어떤 기업들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50인 미만 기업 36.9%, 그 다음에 50인 이상을 갖다 63.1%, 요렇게 뽑아가지고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근속 연수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러저런 걸 갖다 따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기준 자체를 아주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근속 연수가 가장 이렇게 차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나라고, 그 다음에 근속 연수에 따라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대기업을 갖다 쏙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이 대기업은 그래도 사원 대리 10명 올라가면 사원 대 10명이면은 대리 때 한 8명 되는 거고, 부장 차장으로 쭉 이사까지 올라가면 사실 한 명도 안 남습니다. 역전의 명장들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공공부문은 원통형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구조하고 피라미드로 가는 구조를 1대1로 매칭 시켜놨으니까 당연히 공공부문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공부문이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되게 확대 강화하고 거기에 올라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 쪽에서 고용을 갖다가 흡수를 못하니까 한번 채용하면은 평생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성보다 월등한 어떤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는 고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전부 서비스업으로 사실 몰려가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비스는 생산성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고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 가입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평행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공공부문이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적 배우자 조건 보면은, 자, 이상적 남편은 연봉 5,31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공사입니다, 이거 지금은. 그 다음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한 5년 전까지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교사를 제끼고 공무원과 공사가 된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거를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자, 정상으로 생각하면 비정상 상태일 때 여기에 오르지 못하면은 결혼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저출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지금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표준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7년 1월 15일자로. 그때 바로 그랬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문재인,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요?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유보금 어디 가서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난 코미디입니다, 이거. 아마 이때는요, 누가 연설 말씀 자료를 안 써준 것 같아요. 이게 본실적입니다. 요즘 간혹 본실적들이 좀 드러납니다. 미국식 성장 모델을 갖다가 쫓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심화됐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런 얘기. 말씀 자료 보고 한 거 아니거든. 그 다음에 단유보강에서 우리 그 유람선 침몰을 했을 때도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구하러 가라. 이거 말씀 자료 없이 그냥 지 판단으로 한 겁니다, 이게. 이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업 노조에 대해 가지고 노동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노조 10%밖에 안 된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 얼마나 될 거냐? 아직은 노동자들 권익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정년 60세로 되어 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 52세고, 그 다음에 그 노조가 문제야 하는 거는 문제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무슨 얘기냐? 아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생산성에 비해 가지고 월등한 어떤 권리 이익을 누리면, 그러면은 그 몫을 주주한테서 뺏어오든지 협력업체한테서 뺏어오든지, 그죠? R&D에서 뺏어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안정된 고용과 고임금을 위해 가지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당연히 더 어떤 불안정한 어떤 고용, 더 저임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연결이 돼 있는데 동전의 양면인데 이분은 뭐냐면 이게 분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를 갖다가 아주 분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 이 노조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하고 지금 스크럼을 갖다가 짜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게. 자, 노동조합에 대해서 가장 지금 최신 통계는 2017년 전국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 연말에 이제 2018년 노동조합 현황이 나오는데 저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민주노총입니다. 이게 한 70만 명 돼 있습니다. 한국노총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어떤 이런 이익하는 노조인데 기존에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민주노총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억압 장치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은 아예 민주노총하고 스크럼을 짜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2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민노총 자체 집계는 2018년 현재 100만 명이 나옵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가맹 노조도 아마 여기 붙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도 붙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민노총이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원래는 약자의 무기 일꾼을 갖다 전제로 해서 합법적 의무방해권, 즉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상권을 갖다가 줬는데 한국은 이거는 강자입니다. 그냥 강자도 그냥 강자가 아니고 시대 추구자들의 무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조직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조형군 집행위원님께서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노총은 자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독과점 대기업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공공부분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세금 소득자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니면 독점 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독점 업력이 있잖아요. 지하철 독점 업력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은 무관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규제산업입니다. 은행, 보험 등. 원래는 막스 공산당 선언에 그런 게 나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노동은 점점 단순화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하향 평준화, 하향 압력을 갖다 받고 그래서 이제 망국의 노동자에 단결해서 자본주의 업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쟁 압력을 받는 사람이 전혀 아니까 경쟁업보다 가장 보호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니면은 국민 세금으로 자기 소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건 노동조합 자체가 애초부터 이제 기형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아까 주대한 대표님께서 의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이런 괴물 내지는 기형적인 어떤 노조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 뭐냐면 공공부분, 즉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재반노동관계법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 법제도 국가기관이 만든 겁니다. 이게. 즉 국가 규제가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이유를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의 지금 창립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면 딱 걸려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 제국주의 강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 개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해를 투쟁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 민주노조를 지켜왔고, 그 다음에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기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들이 지배 추구를 약탈이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려 그러면은 약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다른 거창한 어떤 정의를 부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외세, 반독재, 그다음에 자주민주 평화 통일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린 정의로운 존재다. 우리 탄압하면 정의를 갖다가 당신들은 정의를 짓밟는 불의한 세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더더욱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약탈을 지대의 방석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방어를 하거나 가리기 위해서 더더욱 이런 식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념들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이런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에 여기에 보면 민주노총의 가장 핵심은 금속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입니다. 공공운수 안에 지하철노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뭐 이러저러 들어있고, 여기 금속노조에 현대기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령 보십시오. 지금도 홈페이지에 보면 딱 이 걸려 있는데, 저 밑에 뭐냐면 통일 강령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정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 북한헌법 제9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를 강정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이거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마 이런 강령이 있는 줄을 조합원들 대부분 모르고 간부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는 거창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반외세, 반독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이거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문제 제기하면은 당신 독재 후예 아니냐, 친일 부역자 후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아갈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기본 사고틀 자체가 이거 옛날 한글의 신문에 어떤 이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극소수 0.001% 극소수 재벌이 다 쳐드셔가지고 불평등 양극화 심화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가 좀 이게 도임금 좀 받기로 손이 그렇게 얘를 욕해야 되지 왜 우리 욕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도 뭐냐면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사고틀 자체가 진보와 보수, 도덕과 부도덕, 민족과 외세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고수하고 부도덕 세력하고 외세, 친일, 독재, 무슨 수구, 냉전, 기득권을 갖다가 몽땅 엮어가지고 자기들은 그 반대편에 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사고틀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허위의식을 스스로 그냥 체화를 하고 그걸 재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하는 어떤 발언이 이 민주노총하고 현실인식이나 사고방식이 유사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스웨덴 만난 자리에서 미국식 성장 모델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철학같이 현실인식이 비슷합니다. 이게.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지금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条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 미탄 채권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헌법은 노동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 철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어떤 그런 헌법이 스위스 헌법인데, 스위스 헌법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합결성 자유가 나오는데, 조합결성 자유가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죠? 그 다음에 제기는 가능한 부서 또는 조직에 의해서 해결한다. 그 다음 보십시오. 파업 및 직장 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관계 유지 및 중개 절차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업은 노동자의 무기입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무기입니다. 즉 노동자도 사용자도 자신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무기의 대등성 개념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처음엔 노동조합은 힘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힘들이 점점 강화되니까 기본적으로 무기의 대등성 개념이 없거든요. 무기의 대등성이라는 것은 저쪽이 파업권이 있으면 이쪽은 직접 폐쇄가 있습니다. 이쪽이 파업을 하면은 이쪽은 대체 인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몽땅 때리 막아 나와서 노니까 완사이드하게 노동조합의 힘을 위에 있는 겁니다. 대기업 압도적으로 힘을 위에 있고 공공기관 압도적으로 힘을 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기름과 괴물이 된 겁니다. 이게. 그것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문제 해결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헌법은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헌법 바꾸지 않아도 하위 노동관계법에 무지의 대등성 원칙이 구현되도록, 그러니까 파업할 때 사업장 정도를 갖다 금지하고, 이거 재산권 보호입니다. 이거 원래는 사업장 정도를 금지하고 그러다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노동조합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단위 사업장에서 라인 50m, 100m만 잡아가지고 전체를 세우는 짓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산업 차원에서 단결해야 됩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산업 차원에서 단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갖다 대변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바로 직무에 따른 지역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 즉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도록 노동관계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노동조합은 민주진보 노동진영의 핵무력 같은 존재입니다. 노동조합 아주 과소평가를 하는데 이건 정말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현재 민주노총의 상전자가 1,800명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직 간부 한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대우자동차를 갖다가 한 9년을 다녔는데, 그때 뭐냐면은 대우자동차에서 실제로 노는 사람이 1,000명가량 됐어요. 한 10% 정도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상직 간부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10배가 노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단협에서 시간 할애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라인에서 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는 사람이 1,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지금 1,800명을 갖다가 상직 간부 등록돼 있고 상직 간부 2만 명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언제든지 동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SNS다가 붙어가지고 언제든지 강화문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국회를 갖다 포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핵무력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은 진짜 핵무력을 들고 있고 이쪽은 사실상 조직투쟁력이라는 어떤 핵무력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바로 이 두 집단하고 지금 사실상 정치적 연대를 갖다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의 노동조합의 문제는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이건 노동조합을 갖다 일방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기의 대등성 원칙을 현저히 훼손한 이 구시대의 어떤 노동관계법이 나온 기형입니다. 이게. 그거를 갖다 고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그냥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일단 아까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 생산물 시장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에다가 경쟁과 개방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국가 규제를 갖다가 철폐해가지고 생산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노동시장에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문제 있잖아요. 공무원과 공동기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문제 있고 핵심은 노동관계법들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뭘 하는지보다 어디 직장을 다니는지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저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잡아야 비로소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양극화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강연 수준입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에도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해서 이제 어느덧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가 현대화 이후에도 벌써 30년이 되고 보니까 힘의 논리가 오히려 사용자 쪽이 아니라 노동조합 쪽으로 넘어가고 특히 공공부문, 공무원 등 우리 기종노조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하층 노동자들이 아닌 기종 노동층들의 그런 욕심, 이게 약탈이라고 했죠. 노동자를 등쳐먹는 약탈 만능주의,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체라고 지적한 부분도 아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도 무기가 평등하도록 이제는
우리 법률 체계만 보더라도 무기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도 아주 역전돼 있죠. 사용자는 무기가 거의 무방비 상태이고 폐업하는 수밖에 없고 쫓겨나는 수밖에 없고 오히려 노동자가 모든 무기를 쥐고 있으니까 아주 발제자는 노동조합이 특히 민노총은 핵무기라고 하셨죠? 핵무력이다. 북한에만 핵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 내부에도 핵무력이 있다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